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데 반해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그리고 일본은 지금은 압박을 가할 때라는 입장을 각각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은 만큼 전략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잘 돌파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얘기부터 해야죠. 그 청주, 천안, 이 충북 지방에 내린 그 폭우 피해요. 이 인명 피해가 당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그 2명이 숨지고 예. 1명이 이제 실종이 됐다. 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모두 5명이 숨지고 이제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주에서 2사람이 산사태로 사망한 것은 이제 어제 좀 전해드린 예. 그 2명 숨진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됐던 것이고요. 이 밖에도 그 충북 계산군에서 70대와 80대 남성 노인 2분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그 경북 상주시 그 청계사 계곡에서도 그 60대 남성이 그 야영을 하다가 불어난 그 계곡물에 휩쓸려 그 실종됐다가 역시 그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 충북 보은군 그 선해면에서는 그 논에 그 물꼬를 보러 갔다가 실종된 77살 그 남성 노인분이 아직 그 실종 상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70대와 80대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 일시 대피했다가 아직 그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그 총 그 284세대 이 517명인데요. 이 지역별로는 그 충북이 315명, 충남이 142명, 강원 50명 등이고요. 50명 돈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큰일입니다. 정부도 여기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 검토를 하냐면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남북 군사회담과 적시자회담을 동시에 제안을 했죠. 근데 일본이 부정적인 입장,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모양이에요. 네, 우리 정부에 물어봐라. 이제 이런 반응도 상당히 좀 말하자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좀 이제 완화된 표현으로 신중한 반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입장을 물어보는데 왜 우리 정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 굉장히 퉁명스러운 반응인데. 예. 이 일본의 반응은 특히 그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난 그 상당히 그 공격적인 논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 이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그 대북 회담 제안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선순위는 그 제재를 통해 북한의 그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그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마루야마 대변인 현재 그 개발 협력 관련 그 유엔 회의의 그 참석자 그 뉴욕을 방문 중인 이 기시다 후미오 그 일본 외무상을 좀 수행 중에 있는데요. 이 같은 논평은 상당히 그 외교적 수사를 좀 벗어치운 이런 직접적인 논평이라는 점에서 좀 이례적이고요. 반면 그 미국 측은 아직 그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그 카티나 애덤스 그 국무부 그 동아시아 태평양 그 담당 대변인에게 이 논평을 요청을 하자 한국 정부에 문의해보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요. 네, 상당히 좀
어쨌든 그 퉁명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도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유럽연합이 오히려 그 한국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환영한다. 이제 이런 그렇죠. 논평을 내놓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군사회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거는 이제 북한이 그걸 꽃감만 빼먹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부하는 이런 거를 잘 좀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1+1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네. 주고받기를 하자는 건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 1361건이죠. 이게 또 발견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법적 지시사항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세월호 등과 관련해서 그 위법적인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서 예.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그 청와대 문건 파문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청와대가 그 구 청와대 문건 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어제 그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있는 잠겨진 캐비닛. 약간 작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책상 밑에 놓는 작은 캐비닛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1300여 건, 1361건의 문건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이 문건 관리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예. 좀 황당한 이런 대목인데요. 네, 이 정책조정수석실 그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그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그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비롯해서 모두 그 1361건인데요. 이 수석비서관 그 회의 결과 문건 생산 시기는 이병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그 재직 기간입니다.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그 기획비서관 재임 때와 이제 겹치기도 하는데요. 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자신이 당시에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삼성 및 그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과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그 이제 위안부 합의와 그 세월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위법한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방산 비리를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가동했던 이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복원을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산 기술의 그 총결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한국형 헬기죠. 이 수리온이 비가 샌다고 하죠. 예. 요즘 장마비에 수리온 얼마나 또 비가 새고 있는지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누구는 수리로만 해가지고 수리온이다. 글쎄 말이죠. 이 방산비리의 그 정합판이 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이를 그 강력 성토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가동했던 반부패 컨트롤 타워에 이제 복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그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회의체는 2004년 대통령 훈령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2007년 4월 구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열리지 않아 왔는데요. 이 회의체는 그 대통령을 위원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네.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그리고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예. 향후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 관련 정책이나 이 방산비리 척결 등 법 집행에서 그 정부의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1호였던 이 적폐청산 특위는 설치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북측에 군사 분계선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 회담과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독일에서 밝힌 신베를린 구상의 첫 후속 조치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관건은 북측이 호응할지 이 부분이죠.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예. 자, 지금 대화 제의를 하면서 대화 제기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동안에 이제 국제사회를 총동원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했지만은 사실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남북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에서 긴장과 무력 충돌의 위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밝혔듯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제시했고, 이 회담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가족 고령화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남북 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이것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죠. 군사회담 일단 주 의제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상호 적대행위 중지라는 것은 우리와 북한은 각각 어떤 것을 중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적대행위가 이제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북방송, 대남방송, 확성기 방송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전단살포, 그 다음에 무인기 출동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 서로 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속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사일 발사까지요? 예,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까지. 근데 이제 미사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스커드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미사일 어떤 종류의 미사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사일은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하고 있는 모든 그 시험 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군사적 적대 행위로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제가 이 미사일 종류를 여쭤본 이유가 예. 북한은 여태까지 도발을 하면서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각기 메시지를 던지는 나라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메시지를 던질 때와 일본의 메시지를 던질 때와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질 때 각각 그 쏘는 미사일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되게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의 경우는 특히 이제 중거리 또는 장거리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 미사일로 인해서 우선 당장 이제 중거리 같은 경우는 일본 그리고 일본 내 미군 기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긴장하고 있는 ICBM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각각의 상대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미사일 발사가 어찌됐든지 우리로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죠.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 측의 반응은 우리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미국 측에 물어보니까 이 군사회담 재개 그 제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물어봐라.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일본 정부는 지금은 압박을 가할 때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대화를 지금 제안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제재를 지금 완전히 지금 처리한다는 건 아니죠. 그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건 지금 이제 대화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화조차를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는 아하. 여기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재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예. 지난 한 9년 동안 계속 해봤지만은 효과가 없었다. 예.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예. 대화를 제안해서 가능한 한 대화를 성사시키고 그 대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여쭤본 건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일본하고 미국한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미국하고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다음에 대북 문제 해결해 나가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죠. 그리고 G20에서도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일정 정도 용인이 국제사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일부의 의견일 수 있는데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크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북 대화를 성사시켜 가야 되고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말이에요. 예? 회담에서 을지훈련 지금 8월에 예정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얘기하면서 또 반발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 베를린 선언, 베를린 구상을 제기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예. 그래야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들, 이제 북한도 사실 이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무력 충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자신들의 이제 요구도 이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군사회담에는 우선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회담 나올 가능성 크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있죠. 네. 여기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회담을 먼저 나오고 군사회담의 진행 네. 상황을 봐가면서 사실 예. 이산가족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북한이 꽃감만 빼먹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마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 전략, 예.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할 때도 이제 계속 강조해 왔지만은 어느 일방만의 요구나 일방만의 양보 이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항상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예.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이라고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되고요. 예. 이산가족 상봉도 일정 정도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에서 각기 1대1로 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맞바꾸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군사회담에서 서로 상호주의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각기. 예, 각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들이 발견이 됐는데. 예. 어제 청와대 발표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다. 진짜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국정농단 사태 전반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들이죠. 아마 당연하죠.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아마 발견된 자료도 지금 목록을 보면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마 다 안 치우고 나간 모양이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꾸 발견되는 거 보니까. 너무 깊숙이 감춰놨다가 어디다 감췄는지를 모르거든요. 아니면은 그중에 청와대 직원 중에 애국자가 있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있어서 신상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날씨였었죠. 지금 밖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날씨가 상당히 흐려 있습니다. 자, 흐린 화요일 아침이죠. 7시 40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화요일 아침에 비해서도 오늘은 정체가 조금 더 심한 상황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안양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도 목동교에서 오목교,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이후로 홍지문 터널부터 성산램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유차로 따라서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장안로는 장안 삼거리부터 장안역 쪽으로 가는 길 장안 삼거리 부근에서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차로가 현재 차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언주로 역시 내국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제안을 북한에게 또 했죠. 자, 이런 문제들 국민대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에서는 300건 정도 문건이 발견되더니 정무수석실에서는 1361건의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말에 의하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자료를 이렇게 두고 나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료 압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한사코 이것을 거부했던 것과 생각해 보면 그건 또 그런 자료는 또 왜 두고 나왔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뭐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국정 운영을 그만큼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 청와대가 이것을 발표한 형식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의도까지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운영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청와대 비서실이 이걸 뒷받침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니까 크게 봐서는 국정농단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보충 자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본격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 군사 당국 회담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이런 게 정부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식 회담 제안인데요. 예. 베를린 구상 지난 7월 초에 베를린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첫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사회담과 인도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묶어서 제안한 것이 특징일 텐데요. 예. 문제는 이제 북측의 반응이지요. 예. 예. 북측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북도 나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은 그동안 군사회담을 통해서 비방방송 중단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축소를 이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 조건을 걸어서 다시 압박하는 공을 이쪽으로 넘길지 아니면 일단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가게 될지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북쪽의 그런 나름대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응해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이 미국하고 일본의 반응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회담들을 제의하니까 미국 측은 우리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 일본은 지금은 압박을 가할 때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예. 한쪽으로는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에 관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한미와 한일 또 한미일 이 삼각관계 속에서 보면은 사실 그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내내 해왔던 갖춰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로서 베를린 구상도 발표했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대북 제안이 불가피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도 잘 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안에 앞서서 충분히 워싱턴과 대화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북한 측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북한이 말이에요. 군사회담에는 응하고 적십자 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산상봉 적십자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인데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연희 아주머니, 김연희 씨를 돌려보내라는 건데요. 예. 이분은 이제 중국에 치료받으러 나왔다가 3, 4년 전에 한국에 가면 정착금을 준다더라.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온 것을 후회하고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유엔에 청원도 하고 다른 나라 대사관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뭐 이래서 사실 정부 입장이 좀 곤혹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곧 출국 정지 기간이 끝나면 그냥 정부가 방관하는 식으로 가면 이제 되는 이런 이제 그 형편에 있고 또 하나 더 까다로운 문제는 이제 여종업원들 북한들 식당 여종업원 문제인데요. 북쪽은 이제 이걸 납치라고 주장하고 돌려보내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여기 살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처리 기준은 본인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고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서 선결 조건으로 돌려보내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산 적십자 회담을 그냥 받기는 또 뭐 어려운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이게 꽃감만 북한이 빼먹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 북한이 싫어하는 거 이것만 이제 금지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이 좀 어려워지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우리 입장도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꽃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북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사실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성기 방송이나 무슨 그 삐라를 뿌려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허상을 쫓아왔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본질 문제는 이 군사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 요구라든지 이런 이 요구 조건을 달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만약 이런 식의 어떤 북한이 요구 조건을 갖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공을 한 번 더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8월 하순부터 이제 을지 포커스 훈련, 을지 훈련이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단을 이제 요구하고 이걸 전제 조건 걸어서 내일 모레 벌써 뭐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회담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는 고민이 있지요. 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하셨죠. 그죠? 그 당내 혁신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지도 체제인 최고위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꾸리자는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 위기지요. 절대적인 위기인데 이제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를 구축해서 돌파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도 체계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 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 굳게 닫혀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질 사람들은 징계라든지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이유미 사건 관련해서요? 글쎄요, 저는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현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